거리에 프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는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방금 이재명 후보도 이제부터 진짜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전부 가짜 대한민국이었습니까? 정말 의학이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은 진짜 총각입니까? 가짜 총각입니까? 진짜 검사입니까? 검사 사칭입니까? 벌금 15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를 해가지고 지금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이렇게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거짓말을 이렇게 계속하고 총각 사칭, 검사 사칭까지 하면서 어떻게 정말 진짜 대한민국을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이 가짜를 물리칩시다. 가짜를 확 퇴치하고 진짜 정의로운 정치를 만듭시다. 네, 네 분의 이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총 3개의 주제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면 우선 답변하시고 그 이후에는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각 주제별로 후보들 공약을 듣고 그 이후에는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을 끝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 첫 번째 주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입니다.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 이 한국의 사회 지표를 보면 이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세대 간, 종교 간, 성별 간 갈등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분열과 대립에 국력을 소모하는 나라에선 국민의 삶이 결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 통합 방안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후보들 입장 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부터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정말 이 국민 통합이 되려면 거짓말, 사기꾼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정부패한 사람이 없어야 국민 통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가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취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니까 이 대법원장을 완전히 청문회를 하겠다, 탄핵을 하겠다, 대법관을 100명을 뽑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대법원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사심까지도 이 대법원 재판을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인 이재명 후보 자신은 5개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즉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부지사를 감옥에 보내놨는데 7년 8개월입니다. 어떻게 부지사가 감옥에 가 있는데 지사가 멀쩡한 이런 대북 송금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도 도지사를 해봤지만 있을 수 없습니다. 백현동, 대잔동 비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문사를 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지금 그 측근들이 이렇게 어렵지만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전부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거짓말과 부패를 뿌리 뽑는 것이 결국 국민 통합의 첫걸음이 안 되겠습니까? 네, 네 분의 후보들 답변 들어봤고요. 자, 토론 규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시면 되는데 한 분당 6분 30초씩 시간 총량제입니다. 특정 후보를 지명해서 서로 토론하시면 되고요. 질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남은 잔여 시간 등을 감안해서 적절히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발언할 때는 가급적 1분 30초를 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문수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기본적인 최소한의 인륜을 다 무너뜨린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데 대해서 시중에서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이 안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회 통합을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 교육을 하고 또 국민들을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공직자로서 가장 부패한 사람, 대장동 비리부터 백현동 비리로 법인카드를 쓴다든지 또 국회에 가서는 국회에서 완전히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방탄조끼 입고 방탄 유리하는 거는 좋은데 방탄 입법을 합니다. 국회를 이용해가지고 온갖 법을 만드는데 전부 자기가 재판 안 받으려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다음부터 재판을 다 중지시킨다. 그리고 자기가 또 유죄 판결 난 그 대법원장에게 청문회를 하겠다, 특검을 하겠다, 대법원을 아예 싹 바꿔가지고 뭐 100명까지 대법원을 늘리겠다. 대법원 결정에 또 승복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또 헌법재판소에 판결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한테 제가 묻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도자가 되고 또 국민 통합을 하려면 가정에서부터 좀 통합이 돼야 안 됩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아시다시피 지금 자기 형님, 친형님 제가 만났습니다. 저를 하도 보자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정신병원에 하도 보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했는데 이 형님을 바로 이 성남시장으로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래서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국민 교육을 하고 어떻게 그러면 지도자가 돼서 가정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통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답하시고 네. 지금 권영국 후보 손 드셨으니까 잠시 후에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말씀에 답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통합을 방해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가장 최고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이 내란 사태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장기 집권을 군정을 하려고 했던 이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다시 또 계속될 것입니다. 아마 김문수 후보가 소속한 국민의힘 또 김문수 후보도 탄핵에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또 윤석열 내란 수계를 비호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번 6월 3일 선거다. 김문수 후보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권영국 후보. 네, 아니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을 좀 드리면 저희 집안 내 내밀한 문제,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형님이 그 폭언을 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제가 따진 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뭐 그 점은 제 소양이 부족 또 수양이 부족으로 제가 사과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이건 우리 집안 내의 내밀한 사적 문제인데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김문수 후보한테 이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 제가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주도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시간 총량제 좀 알고 토론이라서 하세요. 시간 총량. 주도권 토론은 잠시 후에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내란 수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비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절할 생각 혹시 없는지 그리고 지금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과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보이는데 최소한 그걸 단절해야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광훈 같은 극우 세력과 단절할 생각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묻고 싶어요.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진보당하고 같이 연합 공천을 해가지고 울산 북구에도 국회의원 당선시켰죠. 진보당의 이석기 바로 통진당 후예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내란이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뭐 어디 누구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의석을 나눠줬습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내란 세력하고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바로 통진당의 후에 진보당에게 국회 의석을 울산 북구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완전히 지금 북한을 옹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피하신 걸로 보면 단절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고 또 그 전에 지금까지 하신 발언들을 보면 여전히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극우 세력을 비호하는 정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런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 눈물을 흘리는 거는 정광훈 목사 가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계속 여기서 하시면 눈물이 그것도 난다라고 한 허위사실 영상이 유포죄입니다.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지금 다시 지금 그 걸리면은 아주 누범, 재범, 뭐 개전의 그 여지가 없습니다. 예. 네, 두 분 후보 네. 잠시만요. 지금 권영국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 차례로 발언권 신청하셔서 먼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권영국 후보 발언하시죠. 예, 역시 진흙탕 싸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일단 김문수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그 지난 토론에서 저의 정치 공세 때문에 경제 분야에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대변인이 입장을 냈던데요. 오늘 토론을 위해 제 대역까지 세워가면서 독하게 준비하셨다라는 기사가 보았습니다. 그럼 좀 저는 그냥 약하게 묻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정당하다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답변해 보시죠. 그건 제가 지금 답할 문제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그분이 한 것이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건 제대로 그런데 질문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할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씨를 편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요. 네, 지난 5년간 네. 150건의 부정선거 소송에서 선관위가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이런 선관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꾸로 묻는데 제가 이야기하니까요. 네. 좀 듣고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도 윤석열처럼 음모론자 같아 보여요.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윤석열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회통합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네, 다음 부정 비리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못 합니까? 네. 군 가산제 지금 재도입하겠다고 공약하셨죠. 가산제를 과거와는 가산점을- 다른 방식으로 재도입하겠다고. 네. 그 위헌 판결 난 건 아시죠? 위헌 판결은 그게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좁은 범위로 해서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저는 좀 다른 방법입니다. 저는 이게 젊은 시절에 강제로 좀 의무적으로 입대하는 남성 청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성 인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네.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임금이든 승진이든 뭐 여러 가지 가사 양육 등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죠. 지원이. 그런데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군 복무 크레딧 같은 거, 군 호봉 가산제 이런 걸 도입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여성들에게 또는 군 복무를 안 한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군 가산점 제도는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국 헌법이 위헌 판결을 했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한 쉽지 않은 이런 거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또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여성들을 우롱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국가를 위해서 자기 청춘을 18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또 장기간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한 정도로 좀 혜택을 받는다. 그것도 또 공직에 취임할 때 약간의 뭐 5% 이런 게 아니라 약간이라도 배려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책무이고 또 보훈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과거에 위헌 판결 난 것처럼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 발언 시간 27초 남았는데요. 예, 먼저 권영국 후보 손 드셨으니까 발언 기회 네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최근 유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차 토론의 다음 날 파리바게뜨 SPC 삼립 시아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또다시 기계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후보님, 사람이 죽어도 책임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까?
저는 그래도 예. 자, 이런 사고가 계속 빈발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폐지를 계속 주장할 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처벌은 그 다음에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그게 법의 기본 원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업체와 아주 중소기업하고 다른데 이건 지나치게 작은 중소기업도 무조건 처벌한다 할 경우에는 아니, 기업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네. 처벌받아서 기업을 김문수 하겠습니다. 후보님, 왜 거짓말 하십니까? 2025년 5월 15일 중소기업 중앙회 조창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악법이니까 폐지 또는 재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재개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폐지라는 폐지라는 것이 말을 썼다는 얘기는 폐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대신에 다른 법을 만드는 것이 맞다 이거죠. 그래서 제목 네. 자체가 제가 얘기 계속 중대재해처벌법이 하겠습니다. 아니라 중대재해예방법 이렇게 만들어야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지금까지의 산업재해 현실이 계속된 거예요.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예방이 됩니까?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회장이나 우리 사장들이 자기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비용 든다고 해서 안전조치 안 해온 것 아닙니까? 그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자, 권영국 우리 네, 제가 며칠 후보보다는 전에 제가 훨씬 더 많이 압니다. 제가 며칠 전에 왜냐하면, 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빈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영종석의 얼굴을 보니까 아직도 참 젊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동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지금도 보면 하루에 6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일터를 어떻게 하면 바꿀 거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막기 위한 법을 개폐하니 폐지하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좀 말씀을 됐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께 제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네, 답변 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게 네, 질문하시고 제가 질문을 네, 조금 많이 하고 네, 혹시 답변을 답변을 묻겠습니다. 듣고 싶으면 본인의 시간을 양도하셔도 됩니다. 지난해 연말 그 신사동 빌라 반지하에서 거주하던 50대 무직 남성이 생활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알고 네. 계실 겁니다. 네. 공과금과 주택관리비를 수개월 내지 못했던 고인은 주민센터에 긴급 복지 지원을 2차례 요청을 했는데 관련 사업 예산이 소진됐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네. 2달 뒤에 이 남성은 숨졌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죽음의 배후에는 부자들에게 87조 원이라고 하는 그 세금을 깎아준 윤석열 정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매우 유감스럽게도 예산심사에서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원상복구해야 않겠습니까? 맞는 말씀이신데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좀 지금은 유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20초 남았는데 계속 쓰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손 드신 김문수 후보부터 먼저 발언 기회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또 묻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를 할 때 청렴영생 부패 즉사, 제가 이 말을 만들어서 공무원들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16등 하던 경기도가 제 마지막 3년 동안은 계속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그동안에 좋은 2등급의 경기도가 3등급으로 청렴도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재판을 5개나 받고 있습니다. 전부 경기도지사 재임 때 또는 성남시장 때입니다. 그런데 또 법인카드 부분을 보면 이건 정말 좀 상당히 일반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카드를 가지고 지나치게 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뭐 개인이 뭐 일제 샴푸를 사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리 부정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이미 그 경기도 관계자가 재판을 받고 지금 유죄를 받고 그것도 더구나 우리 사모님께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이재명 후보 본인이 만약 이것을 안 고치고는 대통령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으로 번져서 온 공직자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물이 이렇게 탁하고 부정부패 비리에 그런 이런 식으로 방탄 입법을 하고 방탄 조끼를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과연 우리 공직이 유지되겠나 걱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후보가 소속된 그 정권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언론 플레이해가면서 마구 무작위 조작 기소를 한 결과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증거가 있으면 구체적 증거를 한번 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쓴 일이 없어요. 재판에 여기 다 나와가지고 저도 자료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럼 왜 재판을 받습니까? 왜 유죄가 나옵니까? 유죄 어디 나왔습니까? 유죄가 여기 지금 법인카드 해가지고 전부 다 여기 제가 유죄가 나왔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사모님도 지금 그렇고 네, 김문수 후보 발언 시간 초과돼서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 됐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7초 남았는데 마저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론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제는 사회 분야입니다. 가급적 네, 이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약 검증, 자,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듣고 이후에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할 텐데요. 주제는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 의료 개혁입니다. 자, 우리 사회가 저출생, 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연금과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이 난제를 자, 후보들께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번 의정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 또 환자 여러분, 또 의료진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여러 가지로 대화도 부족하고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저는 의료 정책은 항상 현장 중심으로 또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환자 또 전문가 목소리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래의료위원회를 취임 즉시 구성해서 대화의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항상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잘 합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존 의대 정원 방안은 물론 지역의료 필수 의료까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연금 개혁이 문제가 있는데 청년의 반발이 큽니다. 2차 구조개혁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청년들을 대표자로 많이 포함을 시켜서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대개혁을 해내겠습니다. 청년이 불리하지 않은 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들 공약 들어봤고요. 자, 1분 30초라는 짧은 답변에서도 후보들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는 드러난 것 같습니다. 바로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 주도권 토론은 말 그대로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지명해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주도권 가진 후보에게 6분 30초 시간이 주어지고요. 발언을 하실 때 반드시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에게는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 보장해 주셔야 되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명 후보한테만 김문수 질문하셨어요. 후보께 네. 묻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묻겠습니다. 계엄으로 나라 망치고 내란으로 경제 망치고 의료 대란으로 국민 건강 파탄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이후에 의료 대란으로 3,136명이 초과 사망했습니다. 국가적 재앙에 대해 국무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과하시겠습니까? 네, 이미 제가 사과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동안의 의료 네, 갈등 됐습니다. 문제로 알겠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송구스러운 사과의 말씀. 자, 거기까지 묻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같은 경우에는 방금 지적한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김문수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건강보험 절약 방안 혹시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요즘 낭비적인 요소가 특히 과잉진료, 뭐 이렇게 의료 쇼핑이라고 그러죠. 과잉진료, 중복진료, 진료 이런 것도 있고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특히 외국인 중에 특히 중국 동포라든지 이런 분들에서도 좀 과도하게 느슨하게 허용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낭비적인 부분을 줄여 나가는데 그 방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진료하시는 많은 의료진과 또 의료 관계자들, 의료 감시단체도 있고 의료 시민단체도 있고 의료 또 협동조합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저는 회의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낭비가 있는지 듣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시고 네. 계속 이어가 주시죠. 저는 이제 퇴직연금을 지금 많이 하고도 있지만 이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층에는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노후에 1, 2, 3층의 세 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퇴직연금은 대기업의 근로자들은 거의 적용되고 있지만 좀 작은 기업이 부족합니다. 이런 작은 기업들의 퇴직금을 연금화시키는 데는 목돈 마련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저리로 용자를 해준다든지 또는 그 목돈이 필요한 그 내부에 유보된 퇴직금을 자기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또 국가가 일정한 장기 저리 용자가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권영국 후보께서도 잘 동의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네, 뭐 연금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이 소득 대체율의 일정한 그 제한을 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그 지금 이제 정년이 60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년을 65세로 연장을 하고 이 기간을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으로 늘리게 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득 대체액이 그만큼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죠. 네. 그래서 예. 시간이 이제 짧아가지고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네.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지난 작년 1월 달에 부산에 가셔서 불행하게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저도 절대 그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가 전국 1등의 병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본인께서 그때 부산대병원이 전국 최고 등급의 외상센터인데 서울대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이 과정에 또 이제 헬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이게 황제 헬기 아니냐. 저 사람 대통령 되기 전에 완전히 황제 행세를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저렇게 좋은 지방병원을 두고 왜 그러면 서울대병원으로 가느냐. 또 본인이 또 만든 성남의료원 또 있어요. 또 거기는 안 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자랑하고 이게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성남의료원도 안 가고 또 서울대병원은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좀 해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이런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은 그 성남의료원은 왜 안 가느냐? 성남의료원은 아마 혈관 수술하는 그런 인력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검토를 못 해봤고요. 제가 서울대병원으로 가게 된 것은 일단 우리 가족들이 결국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 근처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또 의료진이 그러면 서울대로 후송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야 뭐 그렇게 다치고 누워 있을 때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죠. 그런데 첫째는 그럼 본인이 성남의료원을 그렇게 자랑하고 이게 최대의 치적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본인이 거기에 오면 큰 상처는 아니고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 성남의료원이 그것도 못할 정도 의료원인가. 성남의료원을 만든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네. 그렇게 볼 때 그러면 제대로 이 성남의료원을 알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어떻습니까? 성남의료원은 일반 병원들이 하지 않는 공공의료에 중점을 둔 병원이어서 이거는 뭐 그때 당시에 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는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잠깐 네. 네, 네, 하세요. 가능한 기회를 좀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뭐 간단한 수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맥은 1mm를 벗어났고 정맥은 67%가 잘려서
1mm만 더 깊이 들어갔거나 옆으로 들어갔으면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 말씀을 좀 네,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든지 부산대병원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중증 외상센터, 권역별 외상센터가 있는데 부산대병원은 모든 수술 준비도 다 해놓고 자기들이 계속 1등급을 받고 있는 참 좋은 병원인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헬기 타고 그냥 나 간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에서 의료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허탈하고 정말 굉장한 그런 모욕을 느끼고 우리 여기서 과연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공허하고 허탈한 생각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요? 네. 부산 시민들이나 부산 의료진들이 그런 좀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꼈을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제가 아쉽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가족들이 가까이서 개호를 하고 싶다라는 이제 의견을 냈다고 하고 저는 뭐 쓰러져 있었으니까요. 의료진들이 이건 가족들의 요구도 있고 서울대 병원으로 후송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후송을 하더라도 그럼 꼭 헬기를 타고 와야 되느냐? 그렇게 중증이고 그렇게 위험하냐? 그렇게 위험해서 헬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면 부산에 그대로 계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누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산대병원이 전국 1등인데 거기도 싫다 그러고 가족을 찾아서 가는데 그러면 뭐 지방 가서 다친 사람 전부 헬기 타고 자기 가족 옆으로 서울도 다 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과 의료진을 허탈하게 하고 특히 지역 균형 100번 이야기해봐야 본인의 행동으로 실천 자체가 지역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분 후보 모두 주어진 시간 다 쓰셨습니다. 공약 검증 토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방안입니다. 날이 갈수록 폭염, 혹한 등 극한의 기후와 이로 인한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각 후보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에너지 정책 포함해서 기후 위기 관련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김문수 후보 공약 듣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을 한다면서도 탈원전 정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원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면서 수십조 원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만 주장하지 원전에 대해서는 더욱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 단가는 50원이나 60원 사이입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300원이 이릅니다. 이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고 AI 사용으로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럴 때 값싸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원자력 발전이 많이 준비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기후 총회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을 3배로 늘리자며 30개국 이상이 동참을 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서 원전을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재명 후보는 원전이 위험하다면서 적절하게 섞자고만 합니다. 우리는 원전을 중심에 두고 조력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도 병행하겠습니다. 원전 하나 짓는데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럼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이제 원전 비중 올리겠다 그 말씀 같아요. 지금 있는 거는 어차피 있는 거잖아요. 아리백이 뭔지도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아리백의 전원, 그러니까 에너지원 중에 원전은 포함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원전을 60%씩이나 하면 앞으로 아리백,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사겠다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이 거기다가 맞춰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이세요? 원전의 비율은 지금도 원전 중에 쓸 수 있는 건데 아주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점검해서 다시 그동안 다 수리해 놓은 거 이런 것도 안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빨리 가동을 시키고 재생에너지 부분 아리백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 자체는 좋은 구호이기는 하지만 아리백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당장에 뭐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현실을 모르시는데요.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것만 산다. 이 원칙을 정했잖아요. 그걸 이미 하겠다는데 그럼 거기 우리는 못한다 그러면 수출을 못하는 거죠. 정말 대책 없는 말씀이라는 그거는 지적을 한번 꼭 하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잠깐만요. 많은 그 내용이 잠깐만 있습니다. 계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그 제도를 넘으려면 역시 화석 연료를 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면 화석 연료로 쓰는 건 앞으로 제재가 있으니 안 되고 원전을 60%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한번 생각을 좀 깊이 잠깐만요. 좀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역시 김문수 후보님도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데서는 에너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를 만들어서 에너지 산업을 키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원전 60% 하시겠다면서 또 이 말씀하셔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의견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게 매우 훌륭한 공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송전망, 전력망이 부족해가지고 호남 같은 경우는 2031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을 금지해놨잖아요. 추가 그걸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게 뭐 서울 가는 고속도로를 말하는 건 아니고 조밀하게 고속도로들, 고속 송전망들을 만들어서 어디서나 재생에너지 생산할 수 있게 생산해서 쓰는 거 쓰다 남은 것은 팔 수 있게 이렇게 해주자는 것이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공약을 하셨는데 이거는 아까 원전 60%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산업 발전하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더라도 버려지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효율적으로 촘촘하게 연결해서 이 부분에 낭비가 없이 소요초로 제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역마다 또 그 어떤 좀 특성마다 다 다르겠습니다. 네. 그걸 맞춰서 하고 또 원자력 부분에도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시는 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원자력이 또 건설도 될 수 있고 재생에너지 관련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조력 발전소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조건이 서해안 쪽에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김원수 풍력도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면 꽤 말씀이 여기저기 충돌하는 느낌이 좀 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화 고속도로 또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고속도로에 이어서 이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로 새로운 산업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공약 검증 토론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1분씩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김문수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독재냐 민주냐, 총통제냐 분권형 대통령제냐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저는 민주화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처럼 모든 국민이 함께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입법 독재를 넘어서 사법 독재, 삼권 독재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청문회하고 또 대법관 숫자를 늘리겠다. 온갖 지금 횡포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된다면 이런 사람들이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장악해서 이재명 독재, 바로 총통 독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6월 3일 저 김문수와 함께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독재를 막아냅시다. 감사합니다.